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1차 걸림막이 있는데도 잘 들리십니까? 예. 그래요. 코로나라는 놈이 이렇게 힘들게 하네요. 자,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금융론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요약 정리집은 몇 페이지냐면, 그러면 109페이지입니다. 요약 정리집 109페이지. 금융론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게요. 자, 해보자고요. 이러다 시험이 연기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네. 자, 그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109페이지 부동산 금융론이네요. 그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 이제 정리 좀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부동산 금융론에서 가장 먼저, 이제 뭐 부동산 금융의 개념, 기능 뭐 이렇게 나오겠잖아요. 근데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게 금융의 분류입니다. 금융의 분류. 금융의 분류가 나오면, 그러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매자닌 금융. 자, 책 보면 거기 109페이지에 금융의 분류, 지분금융, 부채금융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부채금융은 무지하게 많고 지분금융은 한 6가지 정도 공부한다. 그러니까 부채금융을 전부 다 기억하지 말고 지분금융을 기억한다. 지분금융 나오면 여기서 이제 지분금융, 그러니까 지분금융 나왔습니다. 그럼 지분금융이 나오면 글씨 6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기억난 게 있습니까?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는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신조, 공주,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 간접펀드 간, 그 다음에 투자회사, 저는 신조, 공주, 간투,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 6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시험에 나온다면. 그러면 지분금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머리 따서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부채금융이 나올 건데 부채금융이 많잖아요. 부채금융이 많으니까 이 부채금융을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자닌 금융이 나오잖아요. 그 매자닌 금융이 나오면 몇 가지? 2가지만 기억하신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하고 전환사채 이 2가지 정도만 기억한다. 그러면 나머지 거 우리가 모르는 것 나오면 뭐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요.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자닌 금융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그리고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부채금융이라고 하시면 된다. 저당대출, 담보대출, 해사채 발행, 그냥 사채 발행, 신탁증서금융, 주택상환사채, ABS를 자산 유동화 증권. 시험은 ABS라고 나오긴 하지만 물론 우리말로 먼저 써주겠죠.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이제 ABS라 써주겠잖아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으로 기억한다. 그 다음에는 뭐 MBS도 마찬가지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 MBS 굳이 우리말로 쓴다면 뭐 어떻게 쓰세요? 저당 담보증권이라든지 주택 담보증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게 이제 MBS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에 없는 거 하나 추가해 주라고 했잖아요. 뭐 추가했습니까? 자산 담보부 기여보험. 혹시라도 추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산 담보부 기여보험. 자, 얘도 우리 시험에서 2번 정도 등장했잖아요. 자산 담보부 기여보험. 이제 이걸 하나 없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좀 말도 길고 어렵고 그러니까 부채금융을 기억하지 말고 요 지분금융 6가지 기억한다. 자, 그러면 됐네요. 자, 그 밑에 주택금융이죠. 주택금융은 2개로 나눠진다.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으로. 개발금융의 뜻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비금융의 뜻만 물어봤죠.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 근데 우리 시험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것을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했는데 평가사 시험에서는 주택소비금융이란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린 것이다. OX, X.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거지 신용을 담보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평가사 시험은 주택소비금융이란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고 주택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뭘 담보로 했습니까? 주택을 담보로 했다. 자, 넘기죠. 110페이지로. 110페이지 가면 주택금융의 기능, 주택금융의 역할, 가끔씩 지문에 등장하죠. 주택 소비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 수요 증가, 주택 개발 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주택 거래 활성화, 주거 안정. 나는 살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다. 그것을 주택의 소요, 그 다음에 예비적 수요. 근데 은행에서 돈 빌려준다면 나는 주택에 살 의사도 있고 지불 능력도 갖췄다. 그러면 주택의 소요를 뭘로 전환시킨다? 유효, 수요로 전환시킨다. 그게 디귿이잖아요.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2절.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구별하는 거. 요 구별하는 게 단도문이 나올 수 있고 지문도 나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는요. 거기 2절.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 나오죠.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 기억하십니까? 대출이자율 결정 원리. 대출금리 결정 원리는 이런 두 가지 기억한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는 높다 낮다? 높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대출금리 결정 원리는 대출자가 은행이죠.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대출 관련해서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은행은 대출금리를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출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요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근데요, 2번 예상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대출금리 높아진다. 이거는 자주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끔씩 요 대출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자, 이걸 가끔씩 출제해요. 이걸 출제하는데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이렇게는 출제하지 않겠죠. 그럼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 대출자 위험이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돈을 많이 빌려줘 버리는 거.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줘 버리면 대출자가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럼 돈을 많이 빌려줬다. 여기다가 돈을 많이 빌려줬다.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럼 뭐라고 나올까요? 대부분이 높다. 대부분이 높아졌다. 대부분이 높아졌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이거는 투자론에서 비율 분석법에서 대부비율 공부할 때 했잖아요. 대부비율 공부할 때 대부비율 높아지면 지분비율만 낮아지고 전부 다 높아진다. 그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진다.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지면 대출자는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진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입자의 신용도 요즘 잘 나오지 않죠. 그럼 차입자의 신용도가 낮아졌다. 연체 실적이 많다. 소득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또 하나, 담보로 제공된 주택이라든지 상가, 즉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대출금리가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여기서 이것 정도가 중요하죠. 이렇게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 그럼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이 정도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는 3번 저당 대출 위험이 나오는데 이 저당 대출 위험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오진 않고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상식적인 거. 채무 불행 위험. 채무 불행 위험이 무슨 뜻이냐 안 물어봅니다. 그럼 뭘 물어보냐면 채무 불행 위험은 차입자가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채무 불행 위험이죠. 그럼 은행은 이 채무 불행 위험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금융기관의 대책인데 크게 외울 것도 없어요. 그럼 채무 불행 위험을 대비해서 은행은 돈을 많이 안 빌려주면 돼. 돈을 많이 안 빌려주면 그럼 은행이 돈을 많이 안 빌려준다. 대부비율을 낮추자. 정부채 상환비율을 낮추자. 그럼 대부비율을 낮춰줬다. 돈을 많이 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채무 불행 위험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빌려줬겠다. 돈을 많이 안 빌려준다. 그러면 대부비율을 낮춘다. 정부채 상환비율을 낮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채 감당률은 높인다 낮춘다? 높인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덩달아서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은행은 채무 불행 위험에 대비해서 대부비율을 인하시키고 부채 감당률도 인하시킨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대부비율 인하, 총부채 상환비율 인하,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을 높임으로써 은행은 차입자의 채무 불행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비율 낮추고 총부채 상환비율 낮추는데 포인트는 부채 감당률을 1보다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높인다. 이렇게요. 자, 이자 위험은 의미가 없고 111페이지로 갑니다. 111페이지 조기상환 위험. 지금 우리